안녕하세요. 숲을 읽어주는 자매지 주긴자 마술사입니다. 후회 없는 삶, 칼 플레머지엄, 박여진, 옮김. 후회 없는 삶, 그랬어야 했는데에서 벗어나는 법. 거투르드 타워 76세. 잊지 말게. 지금을 살기에는 단 한 번뿐임을 섣불리 어리석은 짓으로 망치면 안 돼.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나. 지금 하는 일을 훗날 기억하게 될 테니 그 기억은 즐거움으로 남을 수도 있고 후회로 남을 수도 있다네. 고등학교 동창회를 앞둔 한 친구가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 가장 좋은 건 모든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다는 거야. 후회도 부끄럼도 없이 당당하게. 무슨 일을 시작할 때면 그 일이 앞으로 후회할 일은 아닌지를 늘 생각해보게. 전설적인 프랑스 가수 에디터 피아포가 부른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라는 노래가 있다. 그는 이미 모든 대가를 치렀고 쓸어버렸으며 잊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노래한다. 실제 삶도 이런 태도로 산다면 정말 멋질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일을 후회한다. 그것도 대개는 일상의 자잘한 일들이다. 이를테면 삼류식당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닌데 직장 동료에게 그렇게 쌀쌀하게 굴지 말았어야 했는데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기 전에 엔진 오일을 갈 걸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물건을 사놓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구매자의 후회와 비슷하달까? 나는 10대인 딸과 새 차를 사러 갔다가 스포츠카처럼 날렵한 차를 득흑 사놓고는 집에 와서 생각하니 불편하고 신뢰도 가지 않는 데다 휘발유도 너무 많이 먹는 차라 후회했던 적이 있다. 이런 식의 후회는 늘 생기며 보통 잠시 우울해하다가 흘려보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떤 결정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 사랑과 영혼이나 식스센스 같은 영화는 그런 예를 잘 보여주는데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기적의 힘을 빌어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거나 하지 못했던 말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후회는 평생 극심한 고통으로 남는다. 할리우드 영화에서처럼 기적이 일어나거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잘못을 다시 바로잡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게 놓친 기회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했거나 꼭 해야 할 말을 미처 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깊은 후회로 남는다. 시인 존 그린리퍼 히티어는 그런 후회를 이렇게 표현했다. 말로나 글로나 가장 슬픈 말은 그렇게 되었어야 했는데다. 정직하면 당당하다. 노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혹은 원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의 모든 분들이 늘 정직하라, 정직, 늘 진실을 말하고 타인을 속이지 마라 등의 대답을 가장 먼저 했다. 70대 이상 노인들에게 정직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숙이 새기고 자라온 삶의 규범이기도 하다. 그것은 후회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자 그들이 삶을 통해 어렵사리 체득한 값진 지혜이기도 하다. 아니 호프만 83세는 후회 없는 삶에 대해 무법다방 같은 대답을 들려주었다. 정직은 우리 삶을 이끌어줄 단 하나의 귀중한 가치관이지. 나는 정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네.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아내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겠지. 그러면 아침에 거울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네. 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정직하다면 늘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는 말일세. 정직에 대한 인생의 hen자들의 관점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간혹 누군가 이 바지 입으면 난 뚱뚱해 보여? 하고 묻는 경우 이따금 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괜찮다고 하는 정도다. 인생의 hen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항상 정직할 것, 초지일관 청렴할 것, 늘 타인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될 것 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직이라는 처방은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적이고 무조건적인 처방이었다. 정직해야 할 때는 정직하라라든가 그 시점에는 정직해야 한다라는 조언은 듣지 못했다. 인생의 hen자들은 정직을 조건 없는 처방으로 보았다. 그 무엇보다 먼저 정직하라고 말이다. 아서 모페 86세는 부친에게서 이 교훈을 배웠다고 했다. 정직이 체슨의 정책이라는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야. 내 아버지는 옷가게를 하셨지. 저기 큰 길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을 받습니다. 라는 문구가 걸린 상점이 보일 거야.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입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지.
이 말에는 상점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공명정대하게 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 같은 물건이라도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손님에게는 더 비싼 가격을 받고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는 더 싸게 파는 상집들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구나 똑같이 대하는 거지. 살아가면서 위험한 함정과 올가미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원칙을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해. 모든 사람을 공명정대하게 대해야 해. 공명정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이 말을 흔하게 쓰고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은 공정한 조처. 1902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연탄 광산의 광산 노조 파업에 개입해 일방적으로 고용주편을 들어주지 않고 갈래대로 노사 양쪽에게 공정하게 중재를 하면서 사용한 말이다. 이후에도 루즈벨트는 이 공정한 조처 정신에 입각해 하루 8시간 노동제, 아동 및 여성의 노동제한, 산업재해 보상법 등을 적극 추진했다. 를 매우 중시하던 시대에 자랐다. 인생의 현자들은 타인에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면 스스로도 떳떳한 기분이 든다고 말한다. 반대로 이 규칙을 위반하며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곧바로 후회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80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때 과거에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그로 인해 생긴 일들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정직하지 못한 말이나 행위는 삶에 몹시도 기나긴 흔적을 남긴다. 정직함을 주제로 인터뷰를 하다가 조금 특별한 노인을 만났다. 어느 일요일 늦은 오후 마지막 햇살에 요양시설에 있는 유진 어나터의 방 창문에 길게 걸려 있었다. 유진은 깔끔하게 손질한 짧은 흰색머리에 단정하고 잘생긴 할아버지였다. 80세. 내용만 보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지만 그는 뇌졸중을 앓았고 그 여파로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더듬더듬 말을 잇다가 간간히 멈추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험에서 우러난 귀중한 지혜를 나눠주었다. 유진은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전쟁이 끝난 후 제조업에 종사했다. 직업 특성상 먼 곳까지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후회가 되는 실수를 범했다. 들어보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조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세. 나는 정말 최악의 남자일세. 신뢰할 만한 남편이 아니었거든. 그게 후회돼. 정조를 지키는 것이 결혼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난 정말 강조하고 싶네.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고 되돌리고 싶고 말고 정말 어리석었지. 아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난 아내와 화해하지 못했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직하지 못했다네. 이 말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 그 생각만 하면 우울해지지. 하지만 젊은 친구들에게 전해주게. 나 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이야. 몸도 마음도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네. 같은 원칙을 말한 이가 또 있다. 바로 레리 핸들리이다. 레리는 직장생활에서 배신을 경험했다. 레리의 영업지휘역을 탐냈던 부정직한 직장 선배가 책량을 꾸며 그를 해고당하게 만든 것이다. 몇십 년이 흘렀지만 레리에게 이 경험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다.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기분을 아나? 그런 경험을 했기에 레니는 이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직에 더욱 요점을 두었다. 그는 타인을 정직하게 대하며 만족감, 그의 표현을 빌자면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다.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과 신뢰라네. 고객에게 절대 헛된 소리는 하면 안 돼. 솔직하게 말해야지. 예전에 내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던 고객들이 있었지. 나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글쎄요, 이 제품이 고객님에게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을 오히려 망치를 말을 한 셈이지. 하지만 정직함은 늘 효과가 있어. 나는 내 조카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라고 강조하지. 그렇게 삶에 거짓말을 탄로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진다네. 항상 정직하면 언제나 평화롭게 살 수 있다네. 그건 정말 즐거운 일이지. 그런가 하면 인생의 현재들 가운데는 직장생활을 할 때 정직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대가로 치러야 했던 이들도 있다. 조던 와이즈 77세가 그런 경우다. 조던을 만난 곳은 뉴 잉글랜드에 있는 농장 주택을 개조해 만든 집이었다. 우리는 넓고 아늑한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봄이 오기 움트고 있는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다. 조던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브루클린에서 자란 조던은 고등학교로 자퇴하고 군에 입대를 했다가 훗날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다. 내가 인터뷰했던 다른 기업 사업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법을 어기고 싶은 유혹에 빠졌고 뜻하지 못한 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삼아 그 후로는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떨치고 정직함을 평생의 신조로 삼게 되었다. 내 경험을 말해주지.
그래야 이해할 테니. 내가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물건이 있었는데 생산국에서 바로 수입하기에는 관세율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우리는 우선 다른 나라로 그 물건을 보내 마치 그 나라에서 만든 것처럼 다시 상표를 붙여 미국으로 들어왔지. 그렇게 하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낼 수 있었고 물건을 들어오기도 쉬웠거든.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야. 세관 당국이 끔찍을 채고 우리를 주시했지만 다행히 통관 수속은 마쳤지. 대단한 규모의 탈세도 아니고 완전히 사기라고도 보기 힘들었거든. 하지만 규모의 법망을 피해가는 행위였지. 그런 짓은 저지르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마음이 편치 않았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거든. 자다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며 불안에 떨고 싶지 않다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말게. 돈 때문에 그런 찜찜한 짓을 할 필요는 없어. 그럴 가치가 없지. 약간의 금전적 이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영원히 파괴된다네. 기회가 묻거든. 네 라고 답하라. 나는 삶의 가능성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칸막이로 둘러싸인 사무실이나 좁은 공간에 꼼짝 않고 틀어박혀 제한된 공간이 주는 익숙한 속에 머물기로 이미 결심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될까봐 혹은 고생할까봐 두려워 성진이 길을 거부한 사람들도 보았고 모험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는 사람들도 보았다. 또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고 일도 너무 많아진다며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이들도 보았다. 이들은 스스로 정한 한계의 틀에 자신을 가두고는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며 우위를 하려낸다. 이런 태도를 인생의 hen자들은 어떻게 볼까? 그들은 하나같이 크나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새로운 기회가 올 때마다 네 라고 적극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hen자들이 시간과 관련해 가장 흔히 언급하는 후회스러운 일 역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문을 굳게 닫아두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은 직장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이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조 슐레터 73세는 이 교훈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제대 경제대공황 시대에 태어난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조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남달리 영탁했던 그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한 곳에 입학했고 집안 최초 대학생이 됐다. 학교를 마친 후 그는 엔지니어가 되어 기업 경영진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 60대에는 기업 육성 시설의 리더가 되었고 10만 있는 대학의 MBA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에 관해 강의도 하게 되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기업인으로 성공하고 훗날 인재들을 양성하는 직업으로 길을 바꾼 인생의 현자. 조언이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바로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내가 살면서 고수한 거 한 가지 원칙은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네 라고 대답하는 거야. 내 삶에 아니오라는 대답은 없었다네.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흔쾌히 받아들였지.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면 흥미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 네 라고 말할 때 기회가 온다네. 하지만 그 기회가 두 번씩 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 이 공직의 원칙은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직장이든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건 다른 곳이건 어디라도 모두 해당되지. 좋아해보자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새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지루해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망설여서는 안 된다네. 나 역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받아들였던 일들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네. 누구든 새로운 일을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어.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혹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놓치기 마련이지. 삶은 모험이야. 모험을 하려면 먼저 네 라고 대답해야 한다네. 살다 보면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 선택이란 머무를 것인가 더 나아갈 것인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주로 직장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될 기회이자 낯선 사람과 낯선 곳으로 가게 될 기회 말이다. 직장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인생의 hen자들이야말로 언제 아니오라고 해야 하는지 언제 현재 하고 있는 편하고 익숙한 일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해야 할지 정확한 지점을 말해줄 수 있다. 셀리 도널드스는 규모가 큰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있다.
그는 역시 기회가 왔을 때 긍정적인 대답을 하라고 적극 권했다. 설령 위험이 따르더라도 말이다. 늘 열려 있어야 해. 그래야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지. 내가 처음으로 직장을 옮길 때가 기억나네. 직업 소개서에 있는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어. 왜 이 직책에 지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난 말했지. 경력 5년 이상의 사람을 구한다고 했어요. 난 내가 그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거절하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난 면접 기회를 얻었고 직장을 옮겼지. 위험을 피하기만 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하는 법이야. 앞에서도 여러 가지 지혜를 들려주었던 엘버트 폴섬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다. 농장 주인 그는 자신의 사업을 여러 분야로 확장했다. 지금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장애를 만나고 그로 인해 고통도 겪었다. 직원들을 위협하는 해고나 규모 축소 같은 것이 아니라 농장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자연재해나 화재 같은 것들 때문이었다.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난 후 비상권직으로 편안하게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았다네. 운도 따르고 건강도 좋았고 말일세 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충고를 해달라고 했나? 하나 말해줌세. 어느 날 잠을 깊이 들지 못하고 꿈을 꾸었어.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 시를 썼다네. 내가 시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냐면 나는 내가 쓴 시를 복사해서 손주들에게도 하나씩 나눠줄지 한번 들어볼 텐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시를 엎었다. 다음은 그 시의 일부이다. 만약 내가 할아버지 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주면 좋을까? 찬란하게 달렸던 눈부신 경주 이야기를 해줄까? 아니면 숨가쁘고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경주 이야기를 해줄까? 삶이 내게 건네주는 역경과 실험 그리고 땀 그래도 용기를 얻을 수 있겠니? 불리한 패를 지고도 두 배로 내기를 걸 수 있겠니? 일부터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버지와 나는 카드놀이를 즐겼지. 이 시는 거기서 차가 난 거야. 아버지가 이길 때가 꽤 많았어. 언젠가 내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기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일었을 때는 두 배로 걸었단다. 아내와 나는 그 충고를 따랐지. 어느 날 밤이었어. 자다가 깨서 보니 하늘이 온통 붉은 거야. 우리 헛간에 불이 난 거였어. 불은 헛간을 모두 집어삼키고 온실마저 일부 태우고는 꺼졌어. 가족들과 하재 자네들이 정리하고 난 헛간을 이전의 2배 크기로 다시 지었어. 아버지가 보더니 물으시두고 뭐하는 게냐? 난 말했지.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이랬을 때는 2배로 걸으라고요. 우린 늘 이름에 2배로 건다는 원칙을 지키고 살았어. 한 번은 우박이 내려 농장이 다 망가진 적이 있어. 유리창들이 모조리 깨졌지. 우리 다시 유리를 끼워 넣어서 더 크게 더 많이 말이야. 또 한 번은 겨울이었는데 폭설이 내렸어. 아침에 일어나는 온실이 무너졌더라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 그래서 우린 더 크고 더 튼튼하게 온실을 다시 지었어. 내가 쓴 시도 그런 이야기지. 내 시를 읽으려니 좀 부끄럽긴 하네만 내 삶을 압축해 놓은 글이라네. 중대한 시점에서 위험을 무릅쓴 인생의 현자들은 삶을 해고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그에 반해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기보다는 안주하거나 포기했던 이들은 뒤늦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실존적 딜레마다. 한꺼번에 두 길을 모두 갈 수는 없다. 어느 시점에서는 결정을 해야 한다. 가지 않기로 한 결정도 결정이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서 노란 숲속에 두 갈래로 난 길을 만나 선택을 해야 하는 여행자의 시각으로 이러한 상황을 아름답게 묘사했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오는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겠지만 나는 정반대의 결정을 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시를 떠올렸다. 두 삶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계기가 뚜렷이 보인다. 한 길은 위험이 따르지만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 다른 길은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한 길이지만 후회가 따른다. 로드 80세와 빈센트 77세는 비슷한 점이 많다. 둘 다 동부의 대도시에서 살고 있고 살아온 배경도 매우 비슷하다.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결혼 생활을 오래 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또한 명문대를 나왔고 예술에 조예가 깊다. 로드는 음악에, 빈센트는 글 쓰는 데 관심이 많다. 1950년대 두 사람은 모두 그다지 즐기지 않으면서도 직장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삶이 기회의 손을 내밀었을 때 한 사람은 예라고 대답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 로드는 매우 활발한 성격에 취미도 다양하다. 하지만 그가 일 이야기를 할 때는 아쉬움이 비쳤다. 마치 제대로 해보지 못해 미래에 남는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평생을 한 직장에 다녔어. 젊어서는 늘 때가 되면 직장을 떠날 거라고 말하곤 했지. 떠나야 할 때를 명확하게 알게 된 순간도 있었어. 내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단위로 건속 직원들에게 상을 주었어. 직장에 입사하고 첫 때에 한 고참 간부가 부장님이 30년 건속 기념을 축하하는 자리에 온 걸 봤어. 부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들며 사무실에서 나왔지.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어. 누군가 말하더고 몇 달 전에 심장마비가 와서 죽다 살아났어요. 고참 간부도 사무실에서 나와 부장 옆에 나란히 있었어. 그와 역시 끔찍한 모습이었지. 맙소사, 이 일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겠구나. 그때 난 결심했어. 나는 저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지 하고 말이야. 나는 매일 퇴근 시간보다 좀 더 빨리 나왔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야근을 하는 일 같은 건 절대 없었지. 회사 일을 그다지 헌신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드는 간부가 되었고 조기 퇴직을 해도 될 정도로 돈도 벌었다. 하지만 든든한 은퇴 자금에도 불구하고 로드는 늘 정치되어 있었던 자신의 직장 생활이 후회스러웠다.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열정과 애용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난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동료들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게 치열하게 먹고 먹히는 회사에 있다 보면 누구든 그렇게 되지.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런 회사에는 애초에 발도 들이지 않을 것을.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지만 옹호할 생각은 없어.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다시 한다면 어느 정도 두려움도 감수해야지. 나는 신입사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어. 일어서서 소리쳐라. 난 그러지 못했거든.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늘 엄격하게 굴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했지. 그 회사를 통해 돈은 충분히 벌었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살 거야. 내겐 다른 무엇보다도 음악이 소중해. 배우나 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휘자나 뭐 그런 비슷한 일을 했더라면 좀 다르게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로드와 인터뷰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 빈센트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마음을 내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이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툭 트놓기까지 많이 망설이고 주저한다. 하지만 빈센트는 달랐다. 시원시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확한 어휘와 완벽하게 잘 짜인 문장을 구사했다. 그의 삶의 철학이 엿보였다. 그의 아파트에는 책들이 빼곡했다. 빈센트는 나이가 준 선물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나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네. 빈센트의 직업 경험은 로드와는 확연하게 달랐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두 사람은 살아온 배경이나 최초의 직업 등에서 매우 공통점이 많다. 하지만 빈센트는 삶의 기회를 내밀었을 때 그 기회를 잡았고 그 지점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누구든 운이 좋다 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찾을 수도 있지. 32살에 나는 직장인으로서는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는 직업을 버리기로 결심했다네. 그리고 내가 늘 꿈꾸던 작가의 길로 들어섰지. 선택에 안겨준 변화는 놀라웠어. 즐기면서 돈도 벌었으니 말이야. 그런 기회를 지는 사람은 아주 드물지. 어때? 자네도 한번 시도해 볼 텐가? 물론 빈센트도 그 선택을 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할 날은 그의 삶에 매우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그날 여자친구 로라와 난 해변에 앉아있었지. 아이들 한두 명이 뛰어놀고 있었고 저만친 채 여성 해군 예비 부대가 오고 있었어. 꽤나 여유로운 풍경이었지. 난 로라에게 이렇게 말했어. 난 늘 작가가 되고 싶었어. 이제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 작가가 되기로 결정하기까지 32년이 걸렸어. 물론 먼저 역량을 쌓아야겠지. 우선 자주사에서 일할 생각이야. 당장은 입에 풀칠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마흔이 돼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결단력만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자 로라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네. 그 결정을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그때 맨눈을 만나온 내 눈앞의 여인이 정말 특별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운 좋게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도 하게 되었네. 빈센트는 전기, 소설, 연설문도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며 작가로서 성공 궤도를 달렸다. 그가 주는 교훈은 열정이 없는 일에 같이 있지 말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대개 20대에서 30대를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묻혀 지내지. 물질적인 보상이 꽤 크거든. 40대 혹은 50대가 되면 개중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보지. 나는 일에 가난한 평범한 사람 증후군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네. 그게 뭐냐고?
해변에 앉아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가는 물을 바라보고 있느라며 이런 말이 들릴 걸세. 이봐, 거기 평범한 사람 무슨 걱정이야? 하늘을 봐. 하늘의 별들은 당신이 회사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여다 줬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나는 로드와 빈센트를 만난 후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로 닮은 부분이 많았던 두 사람에게 더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두 갈래 길, 두 개의 선택. 한 사람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해안을 갖게 되었다. 그 차이를 결정한 것은 적절한 순간에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결정이 가져올 줄도 모르는 위험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느냐 아니냐였다. 여행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가 만난 인생의 hen자들은 저마다 다른 지역,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자랐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 대부분이 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줄곧 보냈다는 점이다. 시골에서 자란 이들은 거의 18년 동안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웃이 삶의 경계선인 그런 삶을 살았다. 폴란드인 이웃을 두거나 이탈리아의 레스토랑에 간 것을 아주 이국적인 체험으로 기억하는 이들도 있다. 90세의 한 노인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자네도 나처럼 캔자스 같은 시골에서 자라며 평생 동안 아는 사람들 전부가 다 캔자스 출신이 된다니까. 제2차 세계대전은 많은 남성들이 인생을 바꾸었다. 태어난 자라 고향 마을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들은 프랑스, 북아프리카, 호주, 하와이 등 광활한 세계로 보내졌다. 당시를 기억하는 80대 혹은 90대의 젊은 노인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만 살다가 세계로 내던져진 그때 놀랍고도 당황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젓는다. 젠 댕코 87세는 당시의 느낌을 이야기해 주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는 태평양 부근에서 복무하고 있어서 누기니 원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곤 했지. 그 나라 말은 도무지 할 수가 없어. 부족별로 다 다르거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손짓, 발짓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에게 베풀어준 것을 생각하며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그때 많은 걸 배웠지. 세상은 참 넓어. 전쟁 후 사람들은 전부 다 훨씬 큰 세상을 보게 되었다. 특히 TV의 출연으로 다른 나라의 풍경이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안방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중산층이 비행기를 이용하기가 쉬워졌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만 해도 비행기를 타본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인생의 hen자들 중 일부는 열성적으로 여행을 다녔다.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을 탐험했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하고 다니더라도 잠시 다녀온 이들도 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건 혹은 한 곳에 줄곧 머물러 살았건 상관없이 인생의 hen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 모두 여행을 더 많이 했더라면 하고 바란다는 것이다.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인생의 hen자들은 하나같이 여행에 큰 의미를 두었다. 그들은 장시간에 걸쳐 여행 얘기를 하고도 이야기를 마치 무렵이며 늘 아쉬운 듯 말했다. 늘 그곳에 가보고 싶었는데 인생의 hen자들 중 가장 열정적인 여행가를 꼽자면 나는 리 페리다. 97세다. 1930년대 젊은 나이에 첫 세계 여행을 위해 배에 오르면서부터 그의 여행 인생은 시작됐다. 그는 1년 중 절반은 세계를 돌며 보냈다. 당시만 해도 여행이 쉽지 않던 때였다. 우여곡절도 많았지.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적도 있었고 중국 오지에서는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했다네. 그래도 하나 배운 게 있다며 여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정당한 기회라면 말이야. 약간은 모험심도 있어야겠지. 리의 아내는 65세이며 그는 역시 모험과 기질이 다분하다. 리보다 세계 여행을 4번이나 더 다녔다. 리는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다가 사고를 당해 헬기로 수송됐던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는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걷는데 약간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리 같은 여행가를 포함해 자신이 한 여행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말한다. 꼭 보고 싶은 곳들이 있다고, 꼭 가보고 싶다고. 인생의 hen자들이 여행에 관해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지금 당장 떠나라는 것이다. 이 책의 초반에 소개했던 루스 헤임은 주변 사람들이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것이 여행을 미루다가 너무 늦어버린 경우라고 했다. 그녀 역시 남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런 실수를 할 뻔했다. 남편이 내게 여행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지. 그 사람은 여행을 사랑했거든. 난 그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 마지못해 했지. 난 남편에게 좀 더 나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 그런데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지. 아니, 지금 당장 가자.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는 세계 방방곳곳을 다녔어. 유럽도 가고 아시아도 갔지. 그런데 정말 좋더라고. 남편 말이 맞았어. 나중에 아프게 될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떠나.
경제적으로 큰 무리가 없고 가족이나 직장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젊을 때 가능하면 많이 다녀. 마르셀라 요세프 76세 역시 때를 놓치지 않고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녀는 젊었을 때는 여행할 기회가 없었다. 결혼하고도 고향 근처에서 살았고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새 직장에 다니게 되는 바람에 신혼여행조차 가지 못했다. 하지만 부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조금 일찍 은퇴를 하고 여러 곳으로 여행을 다녔다. 은퇴를 계속 늦추면서 지칠 때까지 일만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남편과 나는 50대에 은퇴를 했어. 여행을 하고 싶었거든. 먼저 미국 모든 주를 사자지 다 다녔지. 캐나다와 유럽에도 갔고 애들이 대학에 간 후에 돈을 아주 아껴 썼어. 그래야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린 줄기차게 여행을 다녔지. 남편이 병이 생겨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말이야. 아프기 전에 여행을 다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린 여행에서 만난 모든 순간을 사랑했어. 우리만의 여행이니까 지금도 후회는 없어. 훗날 후회하지 않기 위한 해답을 하나 더 얻었다. 시간과 몸이 허락하는 날 여행을 하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아하는 동반자와 함께하라. 이 메시지는 여행을 미루다 때를 놓치부를 인생의 hen자들이 특히 더 강조한 것이었다. 베티나 글로브 86세와 기나게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녀에게서 후회나 불만은 거의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을 거의 집을 벗어나지 않고 살았다. 늘 하와이에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 아 이제 너무 늦었지 하고 말하는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짙게 어리했었다. 잭 발터 81세는 은퇴 후 아내가 암에 걸리는 바람에 사별했다. 혼자 여행을 몇 번 가긴 했지만 여행을 즐기기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부부는 은퇴를 하며 여행을 많이 가기로 했지.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린이 세상에 없었어. 너무 늦었지. 몇 번 혼자 여행을 가긴 했는데 여행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혼자 가니까 재미가 없더라군. 캐나다 로키 산맥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거야. 아내 린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더군. 저 빛깔 좀 봐. 물론 아내는 듣지 못하지. 난 여행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을 아내와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바람에 때를 놓쳤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행 물론 좋지요. 하지만 그럴 여유가 있나요? 그런 무렵에 인생의 hen자들은 주저없이 다른 곳에 지출할 돈을 아끼거나 먼저 사용해도 좋을 만큼 여행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답한다. 여행은 견문을 넓혀주고 삶의 구심점을 찾게 도와주고 여러가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게 해주므로 아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도나 로플린 78세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행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충고를 흥미롭게 들려준다. 주방을 개조할지 여행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면 단연 여행이죠. 젊어서 여행하면 나이 들어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답니다. 돈이야 나중에라도 벌면 되니까요. 물론 여행이 젊은이들만의 천유물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인생의 hen자들은 나이가 들면 여행의 고단함을 견디기가 힘들어진다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준다. 여행을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생기므로 더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인생의 hen자들도 있다. 여행은 인생을 잘 살았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데도 한몫한다. 로즈마리 브루스터는 여행의 중요성을 뺏을게 느낀 나머지 같은 노력을 다해 남편과 함께 그토록 좋아하던 여행을 갈 수 있었다. 로즈마리의 남편은 많이 아팠다. 하지만 병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 로즈마리는 말했다. 남편은 8년째 신장 투석을 받고 있어. 그런데도 우린 여행을 그만두지 않았지. 그저 밤낮이 바뀌었을 뿐. 난 로즈마리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 청했다. 남편 투석 일정 때문에 우리는 밤에 일어났어. 길거리 한복판에서 투석을 하지 않으려면 서두르야 하니까. 우린 세스커툰이며 브리티시 콜ум비아 뉴올리언스를 다녔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함께 여행을 하고 싶었고 아프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 그래서 여행을 한 거야. 여행을 가려고 돈도 모았어. 덕분에 때를 놓치지 않고 했지. 이동 시 링거 거치대며 각종 장비들도 다 챙겼어. 버스 여행을 다닐 때는 사람들이 버스에서 다 내리고 나면 링거를 교체했어. 그렇게 미국이건 캐나다건 어디든 다닐 수 있었어.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어떤 구실도 로즈마리 부부의 이야기에는 무색해진다. 자, 이제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 목록을 만들어라. 그리고 편안하게 여행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시기를 기억해라. 단 90대에 떠나는 건 피하길 바란다. 버스 투어 말고 다른 여행을 할 수 없다. 운 좋게 기회가 생긴 다음에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갈 수 있을 때 어떻게 그 여행지에 갈지 계획을 세워라.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삶의 마지막 10년은 여행을 더 많이 다니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전철을 받고 싶지 않다면 기억하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는 격언은 여행에도 해당한다. 일단 멈추고 보고 들으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수백만 명의 잠재적인 배우자들 중에서 한 명의 특별한 사람을 만나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게 된다. 어찌 보면 기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취미생활을 즐기다가 술집에서 소개팅에서 동창회에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 서로 만난다. 그리고 결혼을 결정할 때는 수많은 가능성들 중에 운명적인 느낌이 든 단 한 명의 특별한 사람을 찾는다. 사회과학자들은 이를 배우자 선택 과정이라고 부른다. 인생의 현재들도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은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숱하게 보아하는 인생의 현재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르지 않는다고 얘긴다. 세 가지 측면에서 위험하고 자칫 제한까지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첫째,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져 너무 급하게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말이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 생각해보라. 둘째, 사람들은 특히 30대 초반의 사람들은 더 나은 상대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다. 셋째, 뚜렷한 명분이나 이유 없이 결혼에 말려들 수도 있다. 포커 게임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결혼하겠다고 시끌둥하게 발표한 남자도 있다. 적절한 때인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카드를 칠 때도 곧잘 헛소리 부려 남을 속이기 잘하는 친구였다. 인생의 현자들은 이런 결혼을 필사적으로 반대한다. 충동적인 감정이건 마지막 기회라고 느낄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빠져들 건 상관없이 인생의 현자들은 일단 멈추고 보고 들으라고 충고한다. 자신의 결정에 질문을 던지고 또 던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깊이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를 증명해 줄 만한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의 현자들도 있다. 많지는 않지만 어떤 이들은 첫 번째 대실패를 겪고 난 후에 두 번째 결혼했어야 제대로 된 결정에 만족할 수 있었다. 이들은 대개 실패의 원인이 결혼 전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상대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했다. 그들은 나쁜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강렬하게 충고한다. 펠리스 모튼 78세에 무뚝뚝하게 던진 말처럼 말이다. 나쁜 사람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현재의 남편과 나는 둘 다 재혼인데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 결혼했지. 덕분에 지금까지 우린 행복하게 살고 있어. 키스쿤의 충고도 들어보자. 상대에 대해서로 충분히 깊이 알기 전에는 절대 서두르지 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결정할 때 쉽게 걸리는 덕시 있어. 사랑에 빠져 로맨틱한 상에 놓으면 누구나 상대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이는 법이야.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지 그것만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늘 그 덫에 걸린다니까. 로맨틱한 상황에 잠재된 위험은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언급하고 주의를 주었던 부분이다. 사라 팔머 84세 역시 한 번의 이혼을 겪고 행복한 결혼을 했다. 사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보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야. 결혼하기 전까지 그 사람의 본색을 알기나 묻히기는 어렵다는 거 참 끔찍한 일이지. 첫 결혼 때 나는 내 남편이 나와 같은 것을 원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는 내가 원하는 바는 전혀 몰랐고 나 역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 우린 서로 완전히 다른 것들을 원했지. 마치 방과 나처럼 말이야.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사랑에 빠진 눈에 콩깍지가 씌는 바람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거야. 헨리 데이비드 81세 행복한 결혼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신중하게 선택하라. 그는 덧붙여 훗날 후회하지 않기 위한 대책도 또 이야기해 주었다. 젊은 친구들에게 경고해주고 싶은 말이 있네. 평생의 반려자를 고르는 일은 가능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주 신중하게 하라는 거야. 함께 미래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케이트 드 종 75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쁨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 몹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한 예로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중서부 지역의 도시를 사랑한다. 난 이 도시가 좋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훌륭한 곳이지. 케이트는 현재 만족스러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좋은 붓들도 있고 이렇게 건강하니 정말 축복받았지.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네. 나 역시 가능한 많은 것들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이 일 역시 사랑한다네. 내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케이트는 속마음을 울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일을 털어놓았다. 바로 결혼 상대자를 더 신중하게 고르지 못한 것이었다. 그 결정은 케이트의 삶에 거대한 먹구름을 들여왔다. 케이트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렸을 때 이혼했다. 케이트의 성장기였던 1940년대 초반에는 이혼이 아주 드문 일이었다. 그때는 이혼이 흔하지 않았어. 어머니는 내내 굴욕감과 적개심을 안고 사셨지. 어머니가 그런 감정을 드러내고 사신 것은 아니지만 난 알 수 있었지. 평생을 이혼 때문에 속을 끓이고 사셨다는 것을.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케이트는 자신은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남편을 잘못 만났다. 그녀가 지금껏 내린 결정 중에 최악의 결정이었다. 케이트는 실수를 만회할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50년 동안 불행한 결혼을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내 결혼 생활을 말로 표현하자면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다네.
그렇게 된 데는 그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내 책임도 있지. 난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 남편은 자기 방식대로만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 인생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작지. 그래서 나도 내 방식대로 삶을 일구었어. 우리는 함께 살긴 하지만 부부 같지 않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인 것 같다. 나는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무뚝뚝해. 그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그럴 일도 없을 거니까. 케이트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결혼하기 전에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남은 평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초혼이든 재혼이든 이후 후회를 막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그냥 날려서는 안 된다. 제프리 베이어 91세의 이야기처럼 말이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2번이고 3번이고 아니 10번이라도 충분히 생각해야 해. 그 어떤 결정보다도 더 신중해야 하니까. 특히 결혼하고 싶은 동기를 더 철저히 살펴서 만약 그랬던 이유 때문이라면 결정을 미루게. 그 결정은 기다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네. 너무 늦기 전에 꽃을 보내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했던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성을 잃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만한 성급하게 상대에게 퍼붓거나 이메일로 불쾌한 농담을 보내고는 내내 후회하기도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몇 분 만에 그 말이 전 세계로 퍼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인생의 hen자들은 말을 했을 때보다 하지 못한 말이 있을 때 더욱 크고 오래 후회한다고 말한다. 하지 못한 말은 깊은 후회로 남는다. 먼 훗날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한다. 인생의 hen자들 역시 이 점을 강조한다. 그들 중에는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얻었던 사실에 감사하는 이들도 있고 그러지 못해 깊은 후회를 하는 이들도 있다. 랄프 벨리처 72세는 매우 적절한 격언을 이용해 이 점을 강조했다. 산 사람에게 꽃을 보내라. 죽은 사람에게 보내도 보지 못한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그의 원칙은 바로 지금 하라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꽃을 보내라고 말해주게. 세상을 떠나고 나면 꽃을 보낸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꽃을 보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보내게.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말게.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 않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당장 바로 잡게나.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네. 그러니 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못한 말이 있음을 후회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역설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이들 아니던가. 많은 인생의 hen자들이 결혼 후 배우자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깊은 후회의 원천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로버 사이커스 89세는 아내를 깊이 사랑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쉽게 그것을 보며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는 그다지 후회가 많은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정말 후회가 된다고 했다. 아내는 희귀병을 앓았어. 주치의는 아내에게 살아있는 동안 수혈과 온갖 의료 조치들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죽을 거라면서.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네. 아내는 2주를 버텼어. 그때 아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걸. 아무 이야기라도 말이야. 아내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말을 많이 하길 원치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아내와 비슷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정말 후회가 돼. 그때 아내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게 말이야. 그런 해안 때문에 아내가 가고 난 뒤 무척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 지금이라도 아내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 당신은 내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라고. 할 핍서 81세는 신중하고도 선명한 삶의 지혜들로 가득한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55년 동안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묻자 그는 자신이 범했던 실수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훔쳤다. 정말 후회돼.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 못한 것이. 그 말을 꼭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지. 아내를 잊기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있으면 꼭 표현하라고 말하고 싶네. 아내와 나는 그런 감정들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 특히 나는 그런 감정들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지 않았더라면 우리 삶이 훨씬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네. 아마 아내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너무 늦기 전에 할 말을 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일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어쩌면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애당초 과묵하게 타고났을 수도 있고 어색하거나 쑥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말을 하며 살았던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 말은 주로 사랑해처럼 단순한 것이었다. 데니스 세처 81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하기 힘들지. 특히 내 아내 마조리에겐 더욱 힘들었어. 그런 말도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어쩐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 그러다가 아나 마주리애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아내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 수술을 받게 되어서 나도 병원에 갔지. 그런데 수술 후 첫날 밤 이후로는 병원에 가지 못해서 딸애가 갔지. 결국 딸이 내게 그러는 거야. 아빠 병원에 가세요. 엄마가 아빠를 찾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 그런데 수술을 한 아내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거야.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 내 말과 행동으로 아내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어.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깨닫게 된 경험이었지. 슬프게도 루스엠의 비행기 사고로 대학생이 되는 딸을 잃었다. 성인이 된 자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내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식은 절대 떠내보내지 못해. 절대로 가슴에 묻어둘 뿐이지. 딸과 내가 늘 하던 게 있어. 무슨 이야기를 했건 간에 전화통화 끝에는 늘 사랑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지. 그렇게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바로 사랑한다였거든. 나이가 들면 거의 모두가 너무 늦기 전에 하고 싶거나 묻고 싶은 말이 생기는 모양이다. 이제 겨우 50대 중반의 나이 시끄럽다. 내 경우에는 하고 싶었던 말보다 묻고 싶었던 말이 더 많다. 내 부모님은 두 분 다 외동이었다. 그래서 내게 삼촌도 이모도 고모도 조카도 없다. 내게 부모님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부모님에게 아버지는 왜 생화학자가 되셨어요? 혹은 어머니는 대학에서 양문학과 희곡을 전공하셨는데 대학원에는 어떻게 가셨어요? 같은 질문을 할 기회만 얻을 수 있다면 그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떤 후회는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다. 공부를 더 많이 할 걸 혹은 여행을 더 충분히 할 것 같은 목표들은 너무 늦은 때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하지 못한 말이나 묻지 못한 말들, 가령 용서를 비는 말부터 사랑한다는 말에 이르기까지 묻어둔 말들은 대상이 떠나고 나면 절대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않는 비결은 단 하나. 지금 바로 하는 것이다.